안녕하세요. 요즘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반반 결혼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서로 반반 딱딱 나눠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게 합리적이고 확실할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부부와 가족이란 게 그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고 합리적인 거, 공평한 거 무조건 따지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질색팔색하며 끝난 인연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하늘에서 나를 위해 선물을 준 건가 보다 싶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제게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결혼하면 사람 바뀌고 본성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다 옛날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앞뒤 다른 사람을 구별 못할 여자가 어디 있겠으며 또 이혼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혼당하려고 그렇게 본색 드러내고 강큰 짓을 하는 남자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랑은 상관없는 일들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고 저를 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었죠. 포용력이 넓기도 하고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결혼 전에도 좀 보였던 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칼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였어요. 돈을 안 쓰고 자린고비고 이런 건 아닌데 묘하게 네 돈, 내 돈 나누는 그런 건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밥을 샀으니 이번엔 자기가 밥을 사겠다라던가 자기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으니 나도 10만 원 안팎의 선물을 사왔다라던가. 그런데 그것도 사실 결혼 전에는 좋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또 돈에 있어서 생각 없이 막 쓰고 다니는 것보다 좀 계획적이고 칼 같은 면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더 현명해 보였고요. 그 남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죠. 저는 유학을 다녀오고 호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전문 파티시에였고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더라고요. 처음부터 말도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잘 됐습니다. 당장 사귄 건 아니었고 연락 주고받으며 썸도 타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훤칠한 데다 성격도 서글서글한 남자였는데 제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 당연히 저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제가 꽤 좋은 호텔에서 전문 파티셰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괜찮다는 걸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3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 남자는 저에게 정말 잘했고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랬기에 당연히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와 하고 싶었죠. 그렇게 만나오다가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도 연애할 때처럼 다정했고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나 제가 개발 중인 새로운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는 방향이 같아서 출퇴근도 같이 하곤 했죠. 남편은 여전히 다정다감했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어쩔 땐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아빠가 보낸 선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남편의 자리가 컸고 저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남편의 품은 정말 포근했거든요.
친정엄마도 제가 안정감 있게 사랑받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한 일들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고 남편은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남편과 저의 갈등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파티셰라는 저의 직업은 생각보다 고된 육체 노동인데요.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섬세한 데코레이션을 위해 손목을 혹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신메뉴 개발도 많이 했기에 피로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몸이 힘들어도 참고 했었는데 참고 참다가 결국 제 몸에 큰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도 허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였죠. 저는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 부근 근육도 좋지 않고요.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고 또 너무 서 있거나 무리를 많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좀 쉬어주는 게 중요한데 계속 그렇게 무거운 것도 들고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여러 생각을 했어요. 빵 만드는 일이 좋아서 이때까지 쉬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 몸은 많이 혹사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제가 별다른 운동도 하지 않고 몸 관리를 해주지 않았기에 나이에 비해 관절이나 디스크가 더 안 좋았던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니 그제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몸도 아껴가며 건강도 신경 써가며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싶고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한들 결국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허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가는 일상생활조차도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일을 좀 쉬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허리 상태로는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쩌면 일을 쉰다고 해도 지금은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당분간 좀 쉬면서 건강관리를 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1년 정도 휴직하고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때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내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나도 너무 방치했던 것 같아. 좀 쉬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네. 결혼했으니 당연히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남편에게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냐며 푹 쉬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죠. 1년 휴직?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알기로는 디스크라는 게 마냥 쉰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치료받으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더 좋대. 쉰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지는 게 디스크야. 내 생각엔 한두 달 정도만 쉬고 다시 복직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나이도 젊어서 금방 회복되잖아. 근데 1년까지는 무슨 당장 못 움직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분명 병원에서 제 상태가 꽤 안 좋다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남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한두 달 쉬고 다시 일하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좀 벙찌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엄살을 부리는 걸로 보이나 싶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 같이 들었잖아. 좀 장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쉬어줘야 된다고. 당장 복직해서 똑같이 일하고 무리하면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에이, 의사 말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잖아. 내가 전에 유튜브 하고 보니까 오히려 디스크 같은 건 좀 활동하는 게 낫대. 아, 그리고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 경력에 지장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당신 지금 얼마나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근데 1년이면 금방 후배들 치고 올라오고 나중에는 당신 자리 없어질 수도 있잖아. 굳이 1년까지 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나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죠. 내일이 무슨 1년 쉬면 기술이 사라지는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내 경력이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랬더니 남편은 슬그머니 본심을 말하더군요. 뭐 그것도 그거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이 집 산다고 대출 많이 받은 거. 사실 둘이 볼 생각으로 집도 좀 더 무리해서 구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덜컥 1년 쉬어버린다고 하면 1년 동안 무급일 텐데 그럼 타격이 좀 크지 않나? 라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 순간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당장의 제 건강보다 대출이자를 먼저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대출이자 저도 걱정되고 매달 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억지로 참고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제가 쉰다고 해서 당장의 대출이자 못 내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입장 바꿔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면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을 겁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든 1년 정도는 버텨볼 수 있으니까요. 건강이 문제지 그까짓 대출이자 1년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건강 회복하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 대출이자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 마. 내가 따로 결혼 전부터 내고 있던 적금이 있는데 그걸로 꼬박꼬박 똑같이 낼 테니까. 근데 당신은 내 몸보다 돈이 먼저구나? 내가 쉬느라 돈 못 벌까봐 이러는 거야 지금? 저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가만히 있길래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당연히 당신 건강이 먼저야. 내 말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에 대한 책임감은 갖고 생활했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결혼 전에 했던 책임감이란 건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서로 맞벌이니 집 대출금은 정확히 반반, 공동 생활비 외에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쓸 것, 부모님 용돈도 각자 알아서 챙겨드릴 것, 이거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해서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은 순간까지 남편은 저 규칙 얘기를 따지고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걸 떠안을까봐 그게 싫으니까 아픈 저한테 계속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도 당신이 알아서 벌어서 쓰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쉬다 보면 좀 빠듯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쉬면서 금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한 얘기였어. 장모님 생활비도 그렇고 당신도 장모님 생활비는 꼭 드려야 될 거잖아. 라는 겁니다. 저는 혼자 계신 저희 엄마께 늘 생활비를 챙겨드렸는데 제가 돈을 못 벌면 그거 못 드리지 않느냐 그거죠. 그 순간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행여나 자기한테 저희 엄마 용돈 드리라고 할까봐 벌벌 떨면서 먼저 말하는 게 보였거든요.
와, 이렇게 쪼잔한 인간이었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모아둔 돈으로 내 병원비도 내고 우리 엄마 용돈 드리고 알아서 쓸게. 그럼 됐지? 저는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미간에 주름이 펴지더니 안심하는 듯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막히고 얄미워 보이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정말 큰 실망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남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에 대출이자 밀리는 게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애써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 빼고는 저한테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여전히 있는 상태였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저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제 걱정을 많이 하셨기에 엄마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쉬면서 몸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운동도 하면서 재활에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막상 쉬면서 생활하니 제 계획보다 모아둔 돈을 더 빨리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래저래 돈 드는 일이 많았는데 수입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돈으로 얼마나 야박하게 구는지 알았기에 남편에겐 돈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빈정도 상했고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엄마한테 드리는 생활비만큼은 계속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여유가 많지 않았는데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과외를 하면서 제 생활비와 학비는 제 스스로 충당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엄마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감사하죠. 그래서 파티쉐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께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지인분 식당에서 틈틈이 일을 하셨는데 허리와 목 디스크도 있고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도 매일 나가는 건 아니었고 바쁠 때나 주말 등에만 나가서 일을 도우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버시는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께 도움이 되기 위해 매달 따로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렸던 거죠. 저도 휴직을 할 때 엄마한테 드릴 생활비가 좀 걱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어떻게든 충당이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아둔 돈을 쪼개서 쓰다 보니 아낀다고 아껴도 제 계획보다 돈 쓰는 일이 더 많았고 제 수중의 돈은 빠르게 부족해졌던 거죠. 엄마가 딱히 돈이 부족하셔도 절대 저에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엄마도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그맘때 갑자기 치과 치료를 하게 되었고 치과 관련 수술도 하셔야 했는데 치아보험이 없어서 돈이 몇백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치과 치료는 더 미룰 수도 없었기에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뭔데? 돈 때문에 휴직도 하지 말라고 했던 남편인 걸 알기에 돈 얘기 꺼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는 하자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필요한 치과 치료비인데 싶어서요. 엄마가
요새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에 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어서 2개나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시네. 임플란트? 근데 나도 지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고 여윳돈이 별로 없어. 제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니 남편 표정이 묘하게 굳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엄마 치료비를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돈 자기가 일단 좀 내줄 수 있을까? 남편한테 손 벌리기도 시사스럽지만 당장 엄마 치료비가 필요했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 고민 끝에 겨우 한 말인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이래서 자기 휴직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아, 봐봐. 돈 없어서 결국 아쉬운 소리 하잖아. 라고요. 그 순간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인데 돈돈거리고 장모님 치과 치료비 정도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자기가 뭐라고 했어, 나한테. 미리 모아둔 돈 쓰면 된다고 했잖아. 아, 근데 봐봐.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돈 없어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잖아. 나는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얘기할게. 자기 매달 장모님한테 100만 원 정도 드리지 않아? 장모님도 아는 친구분 가게에서 주말이나 바쁠 때 일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월급도 받으실 테고. 자기가 주는 100만 원도 받으신 건데 혼자 사시면서 따로 모아두지도 않으셨대? 아, 치과 치료 그런 거 할 돈도 아예 없으신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집은 전월세라서 매달 월세 나가는 돈도 있고 이런저런 고정비가 좀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당연히 사치하시는 편도 아닌데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비 나가는 것도 좀 있고요. 게다가 저희한테 반찬이니 뭐니 자주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무슨 딸한테 매달 돈도 받으면서 돈 모아둔 것도 따로 없는 염치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매달 100씩이나 장모님한테 보내는 것도 좀 과한 거 아니야? 나는 끽해야 우리 부모님 2분 다 해서 80 보내드리는 게 다인데 자기는 장모님 한 분인데도 100씩 보내드리잖아. 어머님, 아버님이야 집도 작아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고 우리 엄마랑 상황이 같아? 어쨌든 매달 딸이 100씩 보내는데 그걸 조금도 안 모으고 다 쓰셨다는 거야? 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리고 당신도 100씩이나 보내는 건 좀 오버 같은데? 내 생각에 한 60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뭔데 저희 엄마한테 드리는 돈을 줄여라 말아 하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라도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비는? 너무 급하시면 드리긴 해야겠지 어쩌겠어. 근데 그냥 드릴 순 없고 당신이 매달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에서 차감하는 걸로 하자. 치과 치료비가 200 정도면 뭐 4달 정도는 50씩만 드리는 걸로 해. 그리고 빌린 돈은 나한테 보내고.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하고 떨어지고 피가 식더라고요. 남도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섭섭함을 넘어 기막히고 어이없고 화나고 이렇게까지 돈돈거리는 인간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 인간은 내가 돈도 못 벌고 쓸모없어지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제가 암소리 안 하자 남편은 저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지금 보내드려?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보내지 마. 또 삐졌어? 삐진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무슨 실망?
우리 부부야. 가족 사이고. 가족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입장 바꿔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급한 돈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당신 기분 어떻겠어? 나는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지. 뭐라고? 대책 없이 일 그만두지도 않을 거고. 사람 일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 살면서 피치 못하게 일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라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잘났다. 참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네. 나는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일도 쉬고 손까지 벌리나 보다. 뭘 또 그렇게 비꼬아. 장모님 계좌번호 보내줘.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와, 진짜 정남이 제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뜨려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네 돈 내 돈 하는지 몰랐네. 나 당신한테 10원 한 장 안 빌려. 대신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100만 원 드리지 마라 어쩌라 하지 마. 그 100만 원에 당신 돈 1,000원이라도 들어있어? 아니잖아. 순수하게 내가 번 내 돈이잖아. 내 돈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돈으로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 드리지 마. 그 말에 남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진짜 유치하게 나오네.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드린다는데 당신이 뭔데 드리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 아냐.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이렇게 딱 정의하자. 당신 돈 당신 거고 내 돈 내 거야. 그러니까 각자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서로 일절 입대지 말자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당신 저번 달 나한테 대출이자 안 보냈지? 그것도 보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 하는데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 확실히 해야겠네. 당장 대출이자 나한테 보내. 이러는 겁니다.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저는 치를 떨며 그 자리에서 남은 통장에 돈 탈탈 털어서 남편에게 대출이자 보냈습니다. 진짜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치과 치료비 좀 도와드리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치사하고 야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 돈은 친구에게 빌려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남편이라는 인간 자체와 결혼 생활에도 깊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저와 남편의 사이는 몹시 소원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이가 다정하고 좋았는데 그 사건부터 사이가 좀 냉랭해지게 되었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지 않는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하고 취급이 바뀌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론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실감하기도 했어요. 휴직 기간이 남아있긴 했지만 당장에 돈이 없었기에 쉬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베이킹 레시피와 노하우를 유튜브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면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아무나 다 잘 되면 그런 것도 다 재능인데 괜히 시간 낭비 아닐까? 차라리 휴직 끝내고 그냥 직장으로 돌아가. 라는 식으로요. 저는 그럴수록 더 보란듯이 해내겠다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매진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실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영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업로드도 했죠. 초반에는 영 조회수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어느새 꽤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거든요. 구독자가 오르는 걸 보다 보니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채널을 찾아와 주는 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즐겁게 영상을 찍어 올렸고 구독자는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채널들과 협업하는 일도 많아졌고 저를 섭외하는 채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시에서 주관하는 한 센터에서 정기적인 강좌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게 되었죠. 시간도 여유롭고 페이도 괜찮은 데다 강의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었고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그 강좌를 하기 위해선 그 지역에 올라가 있어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남편과 떨어져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 수입을 전혀 모르다 보니 저보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호텔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고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그런 거에서 돈 얼마나 버느냐, 강의 그거 한다고 얼마나 남겠느냐, 차라리 호텔로 돌아가서 복직을 해라 그러면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절 제 수입을 말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제가 얼마를 버는지도 아예 몰라서 하는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강의도 하고 기업 제품들과 콜라보도 하면서 활발하게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수입은 호텔에서 일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맘때 번 돈으로 저희 엄마가 사실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던 전세금에 제가 번 돈과 약간의 대출을 합쳐서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알아서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말대로 서로 수입이나 지출에 관해서 일절 얘기도 하지 않았고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제 수익에 대해 남편에게 말한 적 없고 당연히 엄마 집 사들인 것도 얘기 안 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까무러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장모님한테 집을 사드렸다면서.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썼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은 마치 자기 돈을 제가 훔쳐가기라도 한 사람처럼 펄쩍 뛰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도 뭐라고 했죠. 내 돈이야.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우리 각자 버는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안 했나?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래? 우리 부부 아니야?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금 먼저 다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당신은 장모님 집을 사준다고? 장모님 지금 사는 집도 충분하잖아. 아, 왜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 말도 없이. 그리고 당신 수익이 그렇게 많아? 그런 걸 왜 얘기도 안 해? 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겁니다. 저희 엄마 치과 치료비 좀 내달라고 할 땐 네 돈 내 돈 그렇게 나누면서 사람 자존심을 짓밟더니 제가 번 돈 제가 알아서 쓴다는데 왜 난리인가요? 남편은 제가 번 돈이 당연히 자신과 우리 공동자산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건가요? 게다가 배신자 취급까지 하는 겁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되지. 당신 가족한테만 홀랑 돈 쓰고. 이건 배신이야 배신.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데. 우리가 이런데도 부부야? 라는데 그 순간 확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이건 부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요. 부부라는 게 뭔가요? 인생을 같이 꾸려나갈 동반자잖아요.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나가는 관계가 부부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자마자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네 돈 내 돈 따졌죠. 이제 와서 제가 돈을 잘 벌게 되고 엄마 집까지 사들이게 되니
공동의 돈이니 부부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부부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구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저냥 살았다면 오히려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머리에 깨달음의 종이 울린 거죠. 남편은 살면서 다시 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제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바로 저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할 인간입니다. 그걸 깨달았는데 뭘 믿고 이 남자랑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겠나요? 그럴 이유도 의미도 없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배신? 배신이라고 말했어? 내가 아파서 1년 정도 쉬어야 한다고 했을 때 괜찮냐는 말보다 돈 걱정하면서 네 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게 당신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치과 치료비만 조금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돈 한 푼도 남김없이 갚으러 가면서 장모님한테 돈을 주지 말라 어쩌라 훈수질하던 게 당신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네 돈 내 돈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 돈을 당신 돈처럼 생각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나는 내가 번 돈 나한테 꼭 필요한데 쓴 거야. 평생 나 위해서 고생한 엄마 엘리베이터 없는 그 오래된 아파트 말고 좀 더 편하고 쾌적한 곳에서 사실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 당신은 그냥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이지. 그래서 돈 못 벌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행동도 달라지는 거고. 나 당신 같은 속물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말 다 했어? 지금 돈 좀 번다고 이혼 타령이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지 누구 맘대로야. 끝내자. 당신 말대로 이건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더 살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혼을 해야 하느냐며 제가 돈 좀 벌게 되니 배신하는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성공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제 재산 절반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과거에 보냈던 반반 원칙을 운운하던 문자들과 제가 휴직한 기간에도 제가 쓰는 모든 생활비와 비용을 제 힘으로 해결했던 것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서로 공동의 돈이 들어간 집만 재산분할된 채 깨끗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각자 본인의 돈만 챙겨서 이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소송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더니 소송 중간에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회유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와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이제 와서 아차 싶었던 거겠죠. 공무원 월급 뻔한데 그냥 저랑 살았으면 제가 버는 돈도 같이 쓰고 자기도 얼마나 윤택하게 살았겠나요. 자기 복 자기가 찬 거죠.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기가 잘못했고 장모님께도 죄송했고 다시 기회를 주면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느니 저를 응원하고 서포트 해주겠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저열한 밑바닥과 본심을 이미 다 봤으니까요. 저는 이제 와서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 그만하고 깨끗하게 이혼하던지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굽히지 않아 협의는 물 건너갔고 재판 이혼으로 끝을 냈지만요. 저는 이혼 후에 엄마의 집에 같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열심히 제 일을 했어요. 제 탄탄한 기술과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기회가 생겼고 그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죠. 이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한 소문은 일부러라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요. 좀 놀랍더라고요. 살다가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제 말에 남편이 호언장담하며 그랬죠. 자기는 그럴 일을 안 만든다고요. 그런데요. 황당하게도 남편은 이혼 후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받고 전봇대까지 박았다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행위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치료하면 괜찮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운전자인 남편은 목을 심하게 다쳐서 입원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음주운전 사고에 사람까지 치고 전봇대까지 박은 그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직장에서 중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무기한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제 말에 자기는 그런 일 안 만든댔는데 아주 보기 좋게 그런 일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이런 대형 사고로요. 이래서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사에 절대가 어디 있겠나요? 남편은 자기 지인들한테 저랑 헤어진 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갈 줄 알았으면 아파서 휴직한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고 도와줄 걸 그랬다면서요.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 찌질해 보이고 더 비열해 보이더라고요. 진심도 아니고 끝까지 저울질 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건대 재혼은 하지 말고 혼자 살길 바랍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살 만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와 가족이라는 게 언제나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손해도 봐야 되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은 그럴 인간이 조금도 못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부디 제발 혼자서 살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혼자서 알아서 잘 쓰면서요. 물론 너무 큰 사고를 쳐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대여서 재혼 생각은 없고 지금처럼 제일 열심히 하면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많이 돌봐드리며 살아야겠죠. 그런 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